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굉장히 중요한 전시를 개최하면서 연계되는 심포지움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졸고를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목차와 같습니다. 들어가는 걸 읽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관한 연구는 현재를 해석하는 데 있어 가장 보편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탐사로서뿐만 아니라 과거가 지나간 종결된 것인지 아니면 의식과 태도는 다르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과거를 보는 오늘의 시선과의 불일치 등으로 다양한 견해를 산출하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한 전략입니다. 역사인식은 과거의 과거성은 물론이고 과거의 현재성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전통이라는 현재와 연루된 과거의 바탕 위에서 예술가들은 문화를 인식하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술가들의 시간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와 현대성을 의식하도록 하는 전통이 생겨납니다. 예술가는 시간적 연속성을 존중하지만 그 지배를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공식화하고 재현한 과거와 현재가 그들의 역사인식의 산물이면 틀림없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식민 지배가 종식을 구한 고전적 의미의 제국주의가 여전히 문화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거에 대한 다시 읽기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파악하려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다시 보기는 새로운 읽기이며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사이드가 문화와 제국주의에서 지적했듯이 서구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는 영토 확장과 수세기간에 이어진 경제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피지배자에게는 무기력과 자기소외, 지배자들에겐 통치의 대상으로서 종속적이며 열등한 계몽의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문화적인 위계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제국주의의 이러한 굴절된 역사인식은 피지배자에게 타자의 시선을 제 것으로 인식하고 계몽된 사회의 국가국민으로 받아들이며 식민정책에 긍정하여 스스로의 역사 발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낙후된 국가 발전 수단으로서 식민 통치를 받아들이며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관계를 낭만적으로 인식해 저항의 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9세기 시작된 제국주의는 2차 대전 이후 거의 종식되었으나 식민 통치를 통해서 형성된 문화지배는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에 대한 경계와 비판적 성찰 없이 계승되고 있습니다. 사이드가 지적한 것처럼 중요한 점은 정치 및 지리적인 지배보다 심리적인 지배의 문제가 더욱 깊이 연루되어 있으며 이러한 제국주의의 바탕에 문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서구 열강이 근대화 산업화의 기치를 걸고 세계를 향해 제국의 이익을 위해 행진하던 시기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동아시아의 문명 개화라는 명분 아래 일본은 유럽 중심의 제국주의를 모방했습니다. 일본은 유럽을 중심으로 아시아를 바라보며 서양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질서 있는 진화 과정을 거쳤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낙오된 대표 국가로 한국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일본의 문화적 사명, 다시 말해 한국 사회를 개화하고 한국인을 계몽시켜야 할 운명과 의무를 지닌 제국으로 자신의 식민 담론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 역시 프랑스가 이집트 정복 이후 동양 사학을 발전시킨 것과 동일한 과정이며 사이드가 오리엔탈리즘에서 지적한 지식과 담론의 지배 권력 체계로 삼았던 행위의 모방 재현이었습니다. 일본 식민의 지배와 종속 착취가 문화적인 행위와 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소재들이 한국의 문화 활동에 미친 영향은 지대합니다. 식민 통치하에 의도적으로 삭제되거나 왜곡된 역사와 문화 전통, 즉 식민주의 전통론의 형성과 피지배자들의 자기소외 및 부정, 그리고 제국적인 환상과 모방 등 식민주의 영향 아래 펼쳐진 심미적, 문화적 지배와 종속,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탈식민주의의 노력은 제국주의와 세계화로 인해 잃어버린 지리적인 지역성과 문화적 정체성의 복원에서 시작됩니다. 자기가 누구이며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라는 자기 규정과 주체성 회복은 모든 문화가 실천하는 활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 연구는 포스트 식민주의 연구를 바탕으로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특정적으로 표상되었던 한국 현대공예의 전통 및 정체성 논의에 대한 재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 대상은 일제 식민지 시기부터 탈식민지 시기인 한국전쟁 이후 80년대까지 정책적 지원 아래 제작된 청자와 나전치기로 식민주의 영향 아래 형성된 문화지배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더불어 장신구, 아트주얼리를 비교, 오늘날 혼종성을 띠고 있는 동시대 한국공예의 전통 및 정체성 다시 보기를 시도하고자 합니다. 다른 모든 제3세계 국가와 마찬가지로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의 전통공예는 급속히 소멸되었습니다. 일본에 의한 식민화 및 해방 이후 후기 산업화 과정 속에서 일본인들에 의해 이국적인 구경거리, 즉 풍물의 대상으로서 이국 취향의 관광기념품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민주의의 타자화된 시선이 내면화된 에스닉한 사물들이 전통공예로 모습을 탈바꿈하는 기이한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19세기 전 세계 제국주의에 의한 영토의 지배 과정이었던 일제강점기 이후 해방과 한국전쟁 및 휴전으로 미군들의 한국 주둔이 진행되던 시기에 이루어진 민속공예품 및 한국 관광기념품 선호 역시 이러한 현상을 지속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1965년 한일협정 이후 한일 관계 개선으로 일본인들의 공식적인 한국 방문이 재개됨으로써 전통공예의 이국 취향은 1970년대 이후 공고화됩니다. 결국 강점에 의한 식민의식이 언어와 공급 체계 및 소비 시장을 잃어버린 전통공예는 소비자, 즉 지배자의 시선을 의식한 이국 취향의 민속품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또한 공예 전통은 수출 및 관광 산업에 기댄 전승공예와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이어진 군사정부의 민족주의 문화정책에 의한 의식적인 제도적 보호하에 육성된 전통공예로 재분리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또한 1920년대부터 본격화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문화 통치는 조선 총독부의 주도로 일본의 제국미술 전람회를 그대로 모방한 조선미술 전람회 같은 근대적인 미술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이미 19세기 말 전통공예의 붕괴 이후 현실적 기반을 상실한 공예가들은 선전에 출품하면서 장인에서 작가로 사회적 위치를 바꾸어 나갔습니다. 현실과 분리된 이러한 미술 제도는 해방 이후 창설된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를 통해 운영 시스템이 역시 그대로 계승되면서 대학 출신 공예가들에 의해 그리고 공모전 출신 작가들에 의해 한국 현대공예 제도를 형성하였습니다. 이들은 대학과 공공기관의 교육 및 운영을 주도했고 관주도 공모전과 여러 전시들을 통해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유하였습니다. 식민 지배로부터 이어진 공예 제도에 대한 비판이나 반성의 노력 없이 그대로 이어짐으로써 식민지 문화 지배는 어떠한 저항이나 반발 없이 그 영향력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뿐만 아니라 제3세계의 전통 공예가 근대화 과정에서 타자화되어 민속공예품으로서 관광기념품이 되는 에스니시티 과정을 겪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서구 선진국에서 공예가 예술제도로 편입되면서 예술화되는 과정까지 식민지적 모방의 과정 모두를 거쳐 동시대 한국 공예의 풍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용공예에서 감상공예로 그리고 전통공예에서 현대공예로 개념적 심미적 전환이 이루어지며 근대 산업사회로의 전환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공예 정체성 및 시스템에 대한 논의나 변환 과정 없이 제도적이고 관습적인 위계구도를 형성하였습니다. 한국은 후기 산업국가로서 산업화에 성공한 흔치 않은 사례로서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비산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빠르게 이행하는 과정에서 압축적인 근대화를 겪은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신화, 상품화의 정도가 어느 선진 산업국가에서보다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산업화, 근대화 등을 근대 국가 발전의 추동력으로 간주하고 공예를 조선 후기 국가의 몰락과 산업화의 지체 및 근대화 실패의 원인으로 그리고 대량 생산 체제로 전환시키지 못한 낙후성 등을 원인으로 삼은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식민지 경험을 통해 근대화에 대한 실패와 낙오의 산물로 공예를 바라보며 그 가치를 폄하하거나 더 나아가 삭제하는 경향 등입니다. 물론 이런 심상지리의 바탕에는 식민주의 문화지배 전략인 오리엔탈리즘이 크게 자리합니다. 전통공예가 쇠락한 상태에서 식민지 문화정책에 의해 자리잡은 의식과 제도가 공예 분야에 지배적으로 작용하면서 공예의 본질을 왜곡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19세기 말 전통사회의 붕괴 이후 산업적 그리고 문화적 기반을 상실한 전통공예가 30년대 선전공예부 같은 식민지 미술제도 속으로 흡수되면서 감상용 미술로 변형되었습니다. 더욱이 해방 이후 1970년을 전후한 시기 해외 유학생들에 의해 유입된 탈기능적 경향의 확산으로 이른바 미술공예가 형식적으로 전통공예의 모습을 띈 반면 공예의 정체성과 존재론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모더니티는 아직 소진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유산과 정통성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한국 문화에서는 주요한 도전 과제입니다. 탈식민지 국가인 한국은 해방 이후 민족주의를 새로운 국가적 이데올로기로 변형시켜 외부적인 규범의 토대를 둔 합리화라는 세계화 과정이 귀속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근대화, 산업화로 발전을 이룩한 전후시대 세계체제라는 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그 세계체제의 유형은 소수 선진 산업국가들의 경제 논리에 의해 조정된 전 세계적 자본주의로 그 틀을 바꿔 나갔습니다. 문화 지배를 토대로 정치에서 경제 지배로 이동한 권력의 새로운 병리학은 물신화의 위력이 거대한 한국 사회에서 전통과 정체성 그리고 산업화의 문제로 이어지는 한편 식민주의로 인한 근본적인 자기부정과 의고주의는 동시대 한국 공예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식민지 문화 지배는 전통과 역사 인식을 포함합니다. 단선적 역사 인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식민지 이전 시기는 조선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공예품이 있으며 그것은 조선 백자와 목가구입니다. 그리고 그에 앞선 고려시대의 대표 공예품은 청자와 나전칠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식민지 시기 이후 탈식민지 시기인 1980년대까지 공예산업 현장과 제도권에서 제작 연구되던 주요한 공예품이 고려시대의 나전칠기와 청자였을까요? 식민지 문화지배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60년대 중반부터 수출 진흥을 위한 산업공예품의 디자인 개발과 민속 수공예품의 보존 계승을 위한 정부 차원의 경제 지원이 이루어졌고 한일 국교 정상화로 1969년부터 많은 일본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재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경기도 이천에서 제작된 도자기가
제2교포 사업과 조소수의 무역회사와 고려공예원을 통해 일본에 소개된 바 있기 때문에 일본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통 도자기 생산이 크게 증가했으며 일반인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한편 한국 미술품 연구소 도공들이 서울에서 거리가 가까워 이천에 정착하게 되면서 생산 시스템이 갖춰졌습니다. 대방동 가마는 한국조형문화연구소가 문을 연 다음 해인 1956년 10월 조각가 윤여중에 의해 당시 유업공장들이 산재했던 대방동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나라 도자공예의 전통을 이어받아 현실 생활에 조화되는 도자기를 만들고자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의 재현을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하에 설립되었습니다. 성북동 가마에서도 일했던 지순탁과 유근영, 최인환, 김한배 외에 다수의 젊은 도공들이 이곳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대방동 가마에서는 조선 백자만을 고집했던 성북동 가마와는 달리 청자를 중심으로 백자, 분청사기, 다기 같은 선물용 도자기 등 수출의 역점을 도자 제품 생산에 비중을 두었지만 고려 청자 재현에 가장 큰 힘을 쏟았습니다. 초기 조소수의 광주요에서 일하던 지순택, 유근영, 안동원은 차례로 독립해 자신들의 가마를 설립했습니다. 지순택은 1966년 고려도요를 설립하고 문화공보부로부터 모조품 전문 제조업자로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청자 모조품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영에서 나전칠기 제작소를 운영했던 도미타 기사쿠가 고려 청자 재현품 생산을 위해 운영했던 한양고려소에서 고려 청자 제작법을 익힌 해강 유근영은 1967년 고려 청자 연구소를 설립하고 역시 청자 생산에 주력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번촌여를 설립한 안동과 인천의 위군섭 역시 한국청자연구소에서 청자를 집중적으로 생산하였습니다. 이렇듯 전승 도자기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자 조소수의 광주요와 남아있던 칠기가마에서 일하던 다수의 도공들이 앞다투어 개인 가마를 세우면서 이 지역은 차츰 전승 도자기를 제작하는 가마들이 밀집한 도예촌으로 변모되어 갔습니다. 1970년대 이천에서 만든 청자, 백자 등 도자기와 통영 등지에서 제작한 나전칠기는 주로 백화점과 호텔에서 판매되었습니다. 당시 명동 코스모스 백화점하고 소공동 지하상가에서 주로 이런 것들이 거래되었고 주요한 소비자들은 일본인 관광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 관광객과 함께 중개 무역상들의 출입이 늘어나면서 일본인들의 취향대로 골동품을 모방한 모조 골동품을 제작하거나 그들의 취향을 반영한 제품을 주문 제작하는 일이 성행하게 됨으로써 일제강점기와 유사한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그 제작 과정의 전 과정을 그대로 따라했던 것이 아니라 그 가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작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에 질적인 하락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편 1970년대에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정부의 관광진흥 정책이 본격화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72년 관광진흥기금, 75년 관광기본법 및 관광사업법 등이 제정되었으며 관광기념품과 토산공예품 생산에 관심이 높아져 유형 및 무형문화재들이 크게 각광을 받았습니다. 71년에는 관광민예품 경진대회, 73년에는 해외 토산품 특별전시회와 전국 관광민예품 경진대회가 열렸으며 74년에는 해외 시장조사단을 파견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1981년에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1주년을 맞이해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민족문화 계승과 대학생들의 국학에 대한 관심을 고취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관제문화축제인 국풍 80일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국풍 80일의 최대 수혜자는 도자기 분야였고요. 굉장히 많은 전승 도자기들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온 골동애호, 이국 취향 등 타자의 시선을 내면화시킨 전통문화의 미미크리, 흉내는 이후 전개된 군사정부의 내셔널리즘과 산업화의 논리 아래 더욱 고착화되었습니다. 나전칠기는 청자와 함께 일제 식민지 시기와 해방공간 그리고 전후 80년대까지 한국 공예 분야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과거 선전 출품작 가운데 전체의 3분의 1 정도가 나전칠기였을 만큼 다른 공예 분야에 비해서 활발하게 제작되었습니다. 해방공간의 어지러운 정세 속에서도 제조선 미 육군 사령부 군정청, 줄여서 미군정청 하에 다수의 나전치기 장인들은 1946년 조선 나전치기 공예조합을 설립하고 200여 점을 작품을 전시하는 등 제작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전쟁 중이던 1951년 통영에 설립된 경상남도 나전치기 기술원 강습소는 피란으로 대부분의 교육이 마비되던 당시 상황에서 학생 정원 40명의 2년간의 교육비 전액 무료 지원이라는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이듬해인 52년 경상남도 나전치기 기술원 양승소로 개칭되면서 전쟁으로 고향인 통영에 내려와 있던 김봉룡과 신부기를 포함해서 거제도에 머물고 있었던 유광열과 강창규, 이중섭 등이 설계, 디자인, 대생, 칠해, 특강 등으로 강사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후 1956년 유광열과 안영호가 서울로 복귀하면서 부산 통영 칠기사에서 일하고 있던 김성수가 그 자리를 맡았습니다.
62년 경상남도에서 충무시로 관할이 넘어가면서 충무시 공예학원으로 다시 개칭되었고 1971년부터는 연구소로 개편하면서 학생 모집을 중단하고 디자인과 수출 상품 개발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나전칠기 외에 목공예, 죽공예, 가죽공예까지 교육을 확대하고 이어 대학과정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원대한 계획까지 세웠으나 재정 빈곤 및 신입생 모집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결국 1975년에 문을 닫게 됩니다. 이 시기 나전칠기는 전쟁 특수에 부응하는 관광 상품이자 지방 특산품으로 크게 호황을 누렸습니다. 1960년대 군사정권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전개된 민족중흥사업은 문화재관리국 설치, 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61년 남대문, 63년 동대문, 66년 경복궁, 68년 광화문 등 대대적인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 등 애국선열 동상 건립과 72년 국립중앙박물관, 75년 국립경주박물관 등 박물관의 건립도 추진되었습니다. 민족 전통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명제하에 민족주의에 입각한 각종 전통문화 사업이 전개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나전칠기를 비롯한 공예 분야의 전문 장인들이 인간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수출 중대를 목표로 여러 나라에서 해외 전시를 개최하며 국가 이미지 홍보 과정에서 한국성, 즉 한국적 이미지를 표방하는 전략으로 한지, 오방색을 포함 전통 공예품을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50년대에서 60년대 개발연대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 공예와 디자인을 산업화 및 근대화 정책의 주요 과제로 인식한 군사정부에 의해 이 시기 전통문화는 정치 이데올로기 수단에서 자본주의 소비 상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운영이 이루어진 공업전습소, 중앙시험소, 이왕직 미술품 제작소를 중심으로 일본화된 나전칠기를 생산하였고 공업화, 산업화를 위한 기술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미군정기에 이어 나전칠기 위주의 수출 상품 정책의 흐름은 대한민국 정비 수립 후에도 경제개발 계획에서도 지역 특산품 및 관광기념품 개발이라는 명분은 지속되었습니다. 상공부 주도의 산업경제 정책 안에 수출 및 관광상품 개발 및 등 타자를 위한 상품화 전략은 일제강점기 형식을 그대로 답습하였습니다. 특히 1970년대에는 외국산 자개 수입 및 기계 도입으로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으나 역시 일제강점기와 유사하게 질적인 하락은 계속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개발 방향이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 대회를 기점으로 관광기념품으로 한국적 이미지와 전통문화를 상징하는 요소로서 나전칠기를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공예는 일본인의 청자 및 나전칠기 애호와 골동 취미, 주한 미군들과 일본인들에 의한 관광민의적 이국 취향 등을 식민지적 재현의 권위를 부여하는 모방과 구별해내지 못함으로써 문화적 정체성의 혼란을 거듭하게 됩니다. 생산된 상품들은 외형면에서는 한국 전통공예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지만 실제 전통문화와는 상관없는 일본인과 미국인들의 시선을 통해 변형된 것들이었습니다. 결국 일제강점기 선전을 통해 강조된 향토색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다수 공예가들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정당화하는 오리엔탈리즘의 시각으로 스스로를 고착화시키며 혼종적이며 양가적인 경향을 띠게 됩니다. 더욱이 근대 개념을 전통 가치관과 외제 가치관이 충돌하는 상대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과거 전통 공예를 현재 현대 순수 미술이라는 이항적인 인식 논리로 그리고 전통 및 공예 개념을 낡고 진보한 지나간 시대의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이는사이드가 오리엔탈리즘에서 밝혔듯이 상상의 역사에 존재하는 식민주의적 심상지리에 속하는 지배와 피지배, 식민국가와 피식민국가라는 이항 대립의 개념과 일본의 서구문화, 근대화, 보편주의를 기치로 동양을 탈근대화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던 문화제국주의의 헤게모니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리엔탈리즘은 문화적인 힘 그 자체로서 제국의 특권을 공고히 하고 보증하는 동시에 타자의 문화 가능성을 배제, 은폐하도록 작용합니다. 이 침투력을 갖는 헤게모니는 내면적인 사고를 강력히 제한하는 힘을 가짐으로써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결국 차별을 내면화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고정화시키며 이러한 문화 장치를 항구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식민지 문화 내부에서 고착화된 정체성을 내면화하고 물신화하면서 자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과거를 낭만적으로 찬양하는 의고주의 태도를 취하게 합니다. 이로써 자발적 종속관계를 형성하고 식민 통치를 저항 없이 받아들이게 하는 문화지배의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한편 19세기 이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피폐해진 한국 사회에서 장신구는 소외된 분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의 스튜디오 장신구는 동시대 한국공예에서 가장 다이나믹하게 전개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재료, 기법, 표현 등에서 혼성적 특징을 보이며 제작자 및 사용자의 가장 사적인 기호와 취향이 반영되는 매체로서 작가의 개성이 특히 돋보입니다. 1960년대 이후 서구문화의 확산 및
경제 성장으로 귀금속과 보석 장신구에 대한 수요가 차츰 증가하면서 장신구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70년대 해외 유학을 떠난 1세대 금속공예가들이 귀국 본격적으로 현대 장신구를 소개하면서 다양한 소재와 표현 기법을 활용한 개성적인 장신구로 변화되었습니다. 70년대까지 주류를 이루던 보석 세공 중심의 장신구는 1980년대 이후 해외 유학을 다녀온 공예가민 디자이너들에 의해 서구의 현대 장신구, 아트 주얼리 경향이 소개되면서 보다 자유로운 제작 태도와 표현 형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속공예 분야의 하위 범주에 머물던 스튜디오 장신구는 본격적으로 장신구를 자신의 작품으로 소개하게 된 90년대부터 독자적인 영역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전통 양식과 소재주의에서 벗어나 장신구와 신체의 구성적 결합을 시도하는 한편 다양한 신체 장신구 및 플라스틱 등 새로운 재료들을 이용해 표현의 범주를 한층 더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장신구의 형태와 기능 면에서 다소 제한적인 경향을 보이지만 금속과 더불어 가죽, 한지, 실리콘, 벨크로 등 폭넓은 재료 사용 및 혼용과 독창적인 수법 및 아이디어와 개념의 장신구를 통해 다원화된 동시대 한국의 혼종적인 문화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탈식민주의는 식민주의가 정형화된 이분법적인 체계로서 서구는 우월한 존재, 비서구는 열등한 타자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세계를 자아와 타자로 구분하는 단순 대립구도를 약화시키는 호미바바의 혼종성 개념은 섞임 혹은 비순수성의 의미 수준은 아닙니다. 그는 모든 형태의 정체성 내에 원래 모든 것이 섞여 있음을 강조합니다. 결국 문화는 이전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혼종화 과정이 있은 다음에 생성되는 구성적인 그 무엇이라는 의미입니다. 혼종성은 견고하고 전통성 있는 문화를 약화시키고 예상치 못하며 우연적이고 혼성적인 문화를 생산합니다. 중요한 점은 정체성이 고정적이 아니며 조작적이기까지 하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바바가 문화의 위치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미크리는 표상이라기보다 반복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본래의 위신을 실추시킴으로써 식미지적 특성을 고착화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위장의 형식으로 의미를 재현하는 흉내내기는 전통을 닮은 것인 동시에 전통을 위협하는 것이 됩니다. 탈식민주의에서 나타나는 흉내내기는 피식민주의자들의 틈을 만들어내며 지배자들의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예술가들은 바로 이러한 식민지 문화에 대한 불완전한 흉내내기를 이용한 예술적 혼성성을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배담론 가치체계에 대한 조롱과 전복을 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바는 식민 담론에서 나타나는 이분법적인 내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기 위해서 대립적 정체성을 역으로 구성하는 문제보다 식민지 담론의 이분법적 구조를 전복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국주의와 민족주의 간의 이양 대립을 해체하는 탈식민주의의 문화의 위치에 대한 탐구로서 상호 교섭과 혼종화의 과정을 통해 생산된 사회공간, 즉 피식민자의 문화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나오는 걸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식민주의 이론의 주된 대상은 대부분이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등 제3세계로 주로 서구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탈식민주의이면서 반서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서구의 제국주의를 그대로 모방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은 까닭에 반일본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일제강점기 이후 해방과 한국전쟁을 겪으며 서구, 미국 제국주의를 통해 오리엔탈리즘을 직접 경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포스트 식민주의는 반일본이자 반서구인 셈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표상되었던 한국의 전통과 문화 정체성은 서구화, 근대화, 산업화라는 명분 아래 미국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재현되었고 이 과정에서 오리엔탈리즘과 옥시덴탈리즘은 의식구조와 한국 문화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더욱이 식민지적 모방과 흉내내기는 바바가 지적한 식민 담론의 양가성을 드러내고 지배자의 불안정성을 밝히며 재현된 문화 전통과 정체성을 위협합니다. 과거 식민 통치의 정치, 행정적 지배 구조들은 이미 소거되었으나 경제, 문화적 지배는 물신화를 통해 여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식민주의 영향력이 가장 오래도록 견고하게 남아있는 부분은 의식의 영역입니다. 빌 애쉬크로포드는 제국의 되받아쓰기에서 포스트 식민주의를 식민주의 시기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제국주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모든 문화를 포함하는 통합적 개념으로 사용하며 이 용어를 시기적 구분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이 개념의 중요성은 식민과 시민의 문화 정치학에 관한 이론이 식민국가 국민들의 인식과 그 국가의 문화 정체성과 연관된 편견과 선입견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류를 수정하고 논쟁하는 것보다 타자의 문화에 대한 오해와 그러한 시각이 잘못된 인식과 해석을 근거로 전개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포스트 식민주의 이론 연구의 1차적인 목표는 텍스트, 작품 다시 읽기이며 텍스트가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특정적으로 만들어낸 효과들을 찾아서 읽어내는 것입니다. 포스트 식민주의 선구자인 프란츠 파농이 지적했듯이 식민주의와 인종주의의 지배 및 피지배라는 이원론적 구조와 본질주의 사고 개념은 탈식민주의의 문제이며 곧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오해를 바탕으로 잘못 해석된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리적 폭력에 의한 지배 행위에 대한 탐사가 아니라 상상력을 통해 오래도록 지속되는 공동체의 복구와 문화의 재소유에 관한 노력, 그리고 과거의 억압에서 자유로워지는 인식의 변화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문화적인 뿌리, 즉 우리만의 독창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따라서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바라보고 비판적 개입을 위한 여러 전략과 조건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술 작품은 현실과 괴리되어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작품에 의도하지 않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는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문화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문화적인 기제는 정보적인 효과 이상으로 심미성을 지니고 있으며 영향과 흔적 속에 남아있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읽고 듣고 또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적인 영토 회복과 재소유에 대한 노력이 탈식민주의 서사의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문화적 태도 속에 담겨있는 바로 그 무엇입니다. 식민지배는 과거에 담겨있는 것이 아닙니다. 식민지배의 역사와 문화는 지속적으로 현재에 틈입합니다. 어떤 문화도 다른 문화의 영향 밖에 놓여 존재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문화와 정체성이 순수하고 고유한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변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미끄러지는 차이를 반복 생산하는 혼종의 과정이 있은 후에 생성된 구성적인 것으로 이항 대립의 세계관을 넘어 그 사이에 위치한 탈식민지 국가와 개인의 문화를 재기술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조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형식과 내용면에서 토착화 및 창조적 수용을 통해 동시대 한국공예의 스펙트럼을 다양화, 다원화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인 문화 정체성 논의의 방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